검찰에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랑 전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 이 사람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구형 범위 내에서 대부분 이제 선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형을 얼마나 하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의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경찰 단계부터 법원까지 이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소가 된 이후의 절차,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 직접 재판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적을 테니 법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떨리고 막막한 일일 것 같은데요. 절차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미리 상상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의미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출석을 하면 되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인 당사자가 직접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몇 번 정도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공소사실이라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부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정을 하고 다 자백하고 양형만 다투는 경우라면 사실은 첫 기일에서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증거 기록도 되게 많고 공소사실도 되게 복잡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퉈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재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4년 이상을 꽉 채워서 재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기간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재판 전에 어떤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인 당사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실로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공소장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공소장을 보고 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수사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는 걸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니까. 근데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알 수 없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 경찰이랑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었는데 법원 단계에서는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증거 기록의 열람 등사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어떤 근거로 날 기소한 건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증거 기록에 대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미 서류를 넘긴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가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날짜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 날짜에 가서 열람하고 등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공소장이랑 증거 기록을 확보를 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좀 파악이 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할 건지 다툰다면 어떻게 다툴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 형사 절차를 대응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장부터 증거 기록 열람 등사,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고 어떠한 변론 방향으로 이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측면으로 다퉈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변호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열람등사 일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증거 기록이 이만큼
있는데 재판 기일 뭐 3일 전에 열람 등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열람 등사를 위해서 기일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는 첫 공판 기일 전에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가장 중요한 절차가 오히려 재판 전에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당사자로서 직접 이제 법원에 출석하셔야 되는 경우에 출석 당일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은 법원에 가보신 일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차를 운전해서 가시는 경우라면 법원의 민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대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넉넉히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차가 너무 막힐 것 같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정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 첫 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판부에게 첫 인상을 주는 날인 만큼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요. 좀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몇 호에서 이제 재판이 되는지가 고지가 되는데, 그 재판정에 찾아가면 이 전광판 같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뭐 10분 단위로 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보시고 본인의 사건 번호도 확인을 하시고, 그 사건 번호 옆에 진행 예정이라는 안내가 뜨면은 법정으로 입장하셔서 대기하시면 되고, 법정에 입장하실 때 법정 경위님이 보통 어떤 사건으로 온 누구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건의 피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서 내 순서가 왔다 라고 하면은 재판부가 일단 먼저 입장을 하고요. 재판부가 입장을 할 때는 보통 법정 경위님이 일어나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기립을 해서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앉게 되고,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내 사건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건 번호가 불리면 그때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기준으로 이게 사실 단독 판사인 경우도 있고 합의부인 경우도 있는데, 단독 판사인 경우에는 판사님 한 분만 들어오셔서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부에 배정이 되는데,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는 총 판사가 3분이 들어오고, 재판부 기준에서 좌측에 이제 피고인이 앉게 되고 우측에 검찰이 앉게 됩니다. 내 순서가 돼서 앞으로 나가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이 첫 공판 기일인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 기일인 경우엔 인정신문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 인정신문이라는 거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주로 물어보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록 기준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를 하게 됩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사실은 꼭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가 검사에 대해서 공소사실 요지 낭독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다는 거는 공소장을 이제 요약해서 진술을 하는 건데요. 그 재판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지 검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공소사실 인부라고 합니다. 인정 혹은 부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에 대한 거고, 사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첫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다툰다면 이게 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관계 자체가 조사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측면의 주장을 할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부인을 할지는 이제 첫 공판 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 겁니다.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첫 공판 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도 밝히게 되는데요. 이것도 공소사실 인정하는 경우에
경우와 다투는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경우에 증거 기록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냥 증거 전체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투시게 되는 경우에 미리 확보한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거기에 다 순번이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순번 몇 번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한다. 부동의를 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걸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별도의 증거 조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판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소장만 보고 어떤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증거는 판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를 뺀 나머지를 먼저 보고 추후에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추후에 보게 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부동의하는 증거에는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진술, 뭐 그쪽의 참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부동의를 하게 되는 거고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는 일단은 그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다음 액션을 하게 되는데 검사는 만약에 이 증거들이 없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가지고 그 조서를 재판부에서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니까 피해자를 불러서 진술을 하게 되겠죠. 그걸 증인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는 거고 그 외에 변호사로서 이거 무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증인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 의견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검찰 측에서 어떤 증인을 신청할 건지 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인을 신청할 건지 정도를 정하는 게 통상적으로 첫 공판 기일에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 너무 이제 증거 기록이 많아서 검토가 다 안 된 상태였거나 했을 때는 그 증거 인부에 대한 절차는 다음 기일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의하는 증거가 많아서 여러 증인들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요 시간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2명을 한 번에 부를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한 증인만 한 기일에 부를 수도 있고 간단한 증인들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 명을 한 기일에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후의 절차들은 사실 얼마나 다투냐에 따라서 몇 번의 공판 기일이 추가로 진행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법원 가는 게 또 수고로운데 법원에서 뭐 검압이라든지 네네네. 소고기 같은 것도 지급해주나요? 네. 증인으로 만약에 출석하시는 경우라면 증인 여비를 지급받으시고 증인으로 하실 때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죄 부담을 지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시간과 뭐 평일에 보통 진행이 되니까 평일에 시간을 빼고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인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뭐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뭐 엄청 넉넉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멀리서 오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증인 신청이나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그 다음에 변론 같은 것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변론 종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변론 종결이라는 거는 다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엔 첫 공판기일 당일에도 바로 변론 종결이 될 수도 있고 다투는 경우에는 뭐 3회 공판기일, 4회 공판기일 아니면 10몇 회 공판기일까지 가서 변론 종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투는 경우에는 보통 중간에 고지를 합니다. 추가로 더 하실 게 없으면 다음 기일에는 변론 종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게 되고 그 날에는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그때 하게 되는 게 일단 검찰 쪽에서 하게 되는 것은 구형이라는 걸 합니다. 형량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좀 더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하한선과 상한선, 이 범위 내에서는 검찰에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랑 그다음에 뭐 전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 이 사람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구형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좀 감경을 하거나 뭐 가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구형 범위 내에서 대부분 이제 선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형을 얼마나 하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쪽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다툰 요지들, 양형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재판부에 좀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는 게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되고요. 아무리 변호인이 먼저 모든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재판부에서는 피고인한테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당사자로서,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후 진술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재판부에서는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라는 뜻을 밝히고 바로 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2주, 그 다음에 판결문을 좀 많이 써야 하는 사건이다, 복잡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텀을 두고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고, 선고 기일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이제 직접 출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당연히 동행을 했지만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가 혼자 출석하는 경우도 많고, 좀 구속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심적인 안정에 좀 도움을 드려야 할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같이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 기일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선고 기일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거나 뭐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광판 있잖아요. 선고 기일의 전광판을 보시면 10시 사건에 막 한 4, 5개씩 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형만 선고하고 바로 끝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형을 선고한다라는 요지만 선고를 하게 되고, 상세한 판결 이유를 보고 싶다면 이제 판결문을 발급받으셔서 보셔야 합니다.